안녕하세요. 저는 철학은 구도의 학문이고 철학자는 구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구도라는 말 자체는 이제 길을 찾는다는 그런 식으로 직역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걸어오면서 알게 된 거는 구도자는 길을 찾는 자, 길을 걷는 자이면서 또 길을 여는 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의 경우에는 그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에 대한 확실한 방법적인 절차, 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풀이로서의 그 학문이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철학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은 과학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문제풀이가 핵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 자기의 구원이 먼저 중요합니다. 자기가 해야 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도모하는 게 인문학이고 철학인데요. 과학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게 우리 시대에 거의 그 상식화된 그런 태도인데 그런 자세에서는 생각의 알맹이가 빠져 있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아요. 과학은 계산을 하는 학문이고 증명을 해주는 학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문학은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척을 질 필요는 없지만 그 이상의 것, 그것과는 다른 어떤 자유로운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를 전개하는 학문인데 그거를 해야 합니다. 철학은. 그리고 인문학도 마찬가지고. 네,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영미 철학, 배우기와 짓기라는 주제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시절에 위트겐슈타인은 진리와 대면하고자 자원에서 전쟁터로 달려갔고 당시에 1차 대전 중이었거든요. 거기서 목숨을 걸고 종군 일기를 작성한 끝에 그의 바탕을 둔 논리 철학 논고라는 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신탁으로 번역될 수 있는 오라클처럼 아주 단정적인 어조와 고도의 압축적인 글쓰기로 이루어진 책이라서 경전 같은 인상을 풍겼고 실제로 이 책은 초기 분석 철학의 경전처럼 취급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위트겐슈타인 스스로도 이 책 한 권으로 철학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신들린 듯이 써내려간 이 작품에 본인 스스로도 만족했다는 셈인데 그는 이를 뒷받침하듯이 학계를 떠나서 수도원 정원사, 시골 마을의 초등학교 교사, 건축가 등등 철학과는 무관해 보이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대주제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위트겐슈타인의 대답은 오직 명제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명제란 무엇일까요? 그는 이를 설명하는 게 자기 자신의 모든 작업의 핵심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경계는 명제의 의미에 의해서 갈라집니다. 저는 논리철학 논고에서 위트겐슈타인이 명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형식적 명제론과 의미론적 명제론을 각각 제시한 걸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형식적 명제론은 명제 변항의 모든 값들의 부정으로부터 모든 명제가 유도된다는 이론이고 의미론적 명제론은 명제의 진리와 의미가 명제가 세계를 그리는 기능에서 찾아진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형식적 명제론에서 모순은 명제의 일종으로 간주되고 항상 거짓인 진리값과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반면 의미론적 명제론에서 모순은 세계의 어떠한 사태와도 그림의 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명제로 간주될 수 없으며 따라서 어떠한 진리값이나 의미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모순에 대한 이러한 상반된 견해는 무엇을 함축하고 있을까요? 모순은 명제인가요? 아닌가요? 모순은
의미의 영역 안에 있는가요? 혹은 밖에 있는가요? 모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위트겐슈타인이 살아있다면이라는 저의 책에서 저는 이런 물음이 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편력의 각 단계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순의 문제가 그의 철학에서 색채, 수학, 규칙의 따름에 관한 문제 등과 각각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논의했습니다. 논리철학 논고에 모순의 성격에 대한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견해가 함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두 가지 견해가 다름 아닌 논리철학 논고의 양대 축을 이루는 형식적 명제론과 의미론적 명제론으로부터 도출된다는 점은 이 작품을 내부로부터 균열을 초래할 만한 그런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그가 논리철학 논고를 집필할 당시만 해도 모순의 성격에 대해 확정된 통일적인 견해를 갖지는 못했고, 그 까닭이 논리철학 논고의 양대 축을 이루는 형식적 명제론과 의미론적 명제론이 모순의 성격을 두고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가 논리철학 논고를 수정하거나 폐기할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 논고의 출간 후 10년의 공백 끝에 철학계로 돌아와서 자신의 논리철학 논고를 비판하면서 그 책과는 다른 사유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형식체계에서의 모순을 둘러싸고 수학자 튜링과 벌인 논쟁은 모순에 대한 위트겐슈타인의 견해가 당대의 수학자나 논리학자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논리철학 논고에서 다루었던 모순의 문제를 형식체계에 대한 수학 기초론의 영역으로 끌고 나온 셈인데, 이 영역에서의 모순에 대한 위트겐슈타인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학에서 수문, 즉 발견되지 않은 모순은 중요하지 않다. 둘째, 모순이 실제로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다만 모순이 다시 발생 못하게 하는 규칙을 만들어주면 그만이다. 셋째, 이와 같은 조처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모순이 발생해도 아무런 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튜링은 다음과 같이 비판합니다. 첫째, 모순으로부터 어떠한 정식도 추론될 수 있기 때문에 모순된 체계는 그 모순의 발견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 붕괴되기 마련이다. 둘째, 모순으로부터 추론을 금지함으로써 이 상황을 막아보려는 위트겐슈타인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다. 셋째, 모순을 방치한다면 엄청난 결과가 초래된다. 가령 다리를 건설하는데 모순된 계산체계를 사용한다면 이로 말미암아 다리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논제들에 대한 튜링의 비판이 논리적으로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로부터 두 사람이 연역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예컨대 모순으로부터 어떠한 정식도 추론될 수 있다는 전통 논리학의 폭발 원리를 튜링은 수용하고 위트겐슈타인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했을 때 튜링의 비판은 위트겐슈타인의 논점에서 빗나가고 있습니다. 위트겐슈타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수학이 규칙을 따르는 게임이며 이 게임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모순적인 게임만을 고집해야 할 수학적인, 이론적인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한편 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세 번째 테제에 대한 튜링의 비판을 문법적인 문제와 경험적인 문제, 이론적인 문제와 실용적인 문제를 혼돈한 데서 비롯된 그릇된 비판이라고 논박합니다. 수학은 물리적 대상에 관한 학문이 아니므로 수학에서의 모순이 곧 사실과의 모순을 함축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순된 수학으로 말미암아 다리가 무너졌다는 말은 문법적 오류라는 것입니다. 위트겐슈타인은 모순된 수학의 체계가
실제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서 그 체계를 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입장입니다. 철학적 탐구에서 위트겐슈타인의 관심은 수학에서의 모순으로부터 철학 혹은 일상적 문맥에서 발견되는 모순으로 옮아갑니다. 그는 모순의 궁극적인 기준이나 의미보다는 왜 그리고 어떻게 이들 문맥에서 모순이 발생하는가를 탐구합니다. 모순으로부터 문맥을 들여다보고 문맥을 들여다봄으로써 철학을 들여다보려 한 것입니다. 위트겐슈타인은 철학의 문제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는 형식을 지닌다고 했는데 우리는 모순에 봉착했을 때 저렇게 말하곤 하죠. 철학의 문제는 사유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이를 표현하는 모순의 형식을 지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모순으로부터 어떠한 정식도 추론할 수 있다는 전통 논리학의 폭발 원리는 모순에 대한 일상적인 태도뿐 아니라 철학의 태도와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철학적 문제들 속에서 발견되는 모순은 종종 그 배경적인 언어 게임의 문법에 얽혀 있습니다. 모순은 길을 잃는 것에 비유되는 의미 지평의 한계에서 발생하므로 모순에 대한 탐구는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의 관계를 조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철학적 사유가 불안이라는 근본 분위기로부터 유래한다는 하이데거의 통찰이나 칸트의 이율배반 논증, 헤겔의 변증법과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크립키는 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언어의 의미가 그 쓰임의 모든 과정을 결정할 수 없으며 이로 말미암아 쓰임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라도 언어의 의미를 둘러싼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크립키는 이러한 상황이 규칙과 그 따름이 문제시되는 곳에서는 늘 발생할 수 있다면서 소위 규칙 따르기 문제를 위트겐슈타인 철학의 새로운 화두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종래의 진리 조건적 의미론을 탈피하는 주장 조건적 의미론을 제시합니다. 위트겐슈타인이 살아있다면에서 저는 크립키의 해석이 위트겐슈타인의 견해와 맞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언어의 의미와 쓰임의 유동성에 초점을 둔 크립키의 해석이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다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트겐슈타인은 크립키와는 달리 일상 언어가 제질서하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일상 언어의 쓰임은 사람의 생활과 행위의 문맥에 얽혀 있고 이 얽힘의 양상이 우리가 공유하는 삶의 형식에 의해 상당 정도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배우고 익힌 숙달된 언어 사용자에게 크립키가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크립키가 제안한 주장 조건적 의미론이나 다른 어떤 이론에 의해서 이러한 상황을 해소할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립키의 해석이 위트겐슈타인의 언어관과 부합하지 않음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위트겐슈타인이 살아있다면 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모순론에 중점을 두고 풀어본 책입니다. 모순과 연관되는 그의 전기, 중기, 후기의 저술들을 섭렵했고 그 순서에 따라서 논리 철학 논고의 모순, 수학과 논리학에서의 모순, 일상적 삶과 철학에서의 모순을 차례로 살폈지만 모순이라는 화두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화두만 가지고는 위트겐슈타인 철학의 전모를 밝히기에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공자가 말한 이리관지를 모델로 삼아서 하나의 화두만으로 위트겐슈타인의 다채로운 지적 여정을 꿰뚫어 보려 했다는 점에 나름의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위트겐슈타인에게서 제가 연구해 보고 싶은 주제들은 그 이외에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째, 데리다와 위트겐슈타인이라는 책에서 찾아낸 위트겐슈타인의 자연주의적인 면모. 둘째, 저를 매혹시켰던 위트겐슈타인의 실존적인 삶과 구도자적인 자세 등이 그에 대한 저의 연구열을 달궜습니다. 저는 이 두 주제를
각각 별도의 연구소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이후에 제가 번역 출간한 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탐구에 대한 주석서를 집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 책을 번역해낼 때 1440여 개에 달하는 저의 역주를 추가하긴 했지만 지면의 제약 때문에 축약했던 저의 주석을 보다 충실히 풀어내서 별도의 책에 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위트겐슈타인 새로 읽기라는 책으로 출간되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프로젝트는 현재 집필 중입니다. 위트겐슈타인이 살아있다면 이라는 책도 위트겐슈타인과 벌인 논쟁도 위트겐슈타인의 자연주의를 부각시키려고 논리 철학 논고의 정적에서 벗어나서 인간학이나 형이상학은 위트겐슈타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위트겐슈타인은 사람의 삶의 형식과 자연사가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말라가는 철학적 상상력을 더욱 궁핍하게 합니다.